방금 소개받은 정재정입니다. 평일인데도 그리고 저녁에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제가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사에서 근대사라고 하면은 19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1875년에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통상 조약을 맺고 국교 수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한 70여 년 지난까지, 그러니까 1910부터 1945년까지 한 35년 동안은 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데, 대체로 한국사에서 근대사라고 하면 이 1875년부터 1945년까지 한 70여 년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부터 현대 지금까지를 이른바 현대사,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저한테 한국의 근대사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인상에 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19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 한 100여 년의 시대는 보통 이 철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근대사를 상징하는 교통기관이 바로 철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웨스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디안과 이 백인들 출격전을 벌이는 배경에는 반드시 철도가 놓여 있고 기차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근대를 상징하는,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를 통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됐었습니다만, 선진 제국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된 나라에서는 철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억압과 수탈의 도구가 됐었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철도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근대사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대개 서양 또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각각 자기 나라에서 철도가 근대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까? 무슨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왜 철도를 통해서 근대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얘기. 그것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만,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철도처럼 급격하게 교통 통신수단을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선진 제국은 자본주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철도를 도구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철도를 자기 힘으로 만들지 못했던 후진국에서는 철도를 빼앗김으로 해서, 철도를 선진 여러 나라에 빼앗김으로 해서 결국 국토가 분열이 되고, 또는 대국 침략을 당하는 말이죠. 그 같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에 실패하는, 그래서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망해서 철도를 빼앗기는 게 아니고 철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를 통해서 근대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한국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철도망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철도망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철도 네트워크의 형성 얘기를 좀 하고, 그 철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철도에 인해서 한국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대사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몇 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자, 이 지도가 1944년 당시에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이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철도 네트워크는 바로 조선 총독부가 직접 경영했었던 이른바 국철이라고 하는 철도입니다. 그냥 내셔널 레일로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와 같은 이 철도망들은 민간 회사가 경영했었던 프라이빗 사설철도라고 하는 철도망입니다. 대체적으로 1945년,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죠. 한반도에는 약 6,300km의 철도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국철, 조선 총독부가 직접 경영했던 이 철도망은 약 5,000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른바 이 사설철도라고 하는 이 철도망이 1,300k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철도는 사실은 지금의 한국의 철도에는 사설철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와 같은 사설철도를 국유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철도의 운영 시스템은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 지금 선진국 여러 나라에 가보면 철도망을 민간 기업이 경영하는 경우도 많고, 공사와 같은 반관 반민의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제, 그러니까 식민지주의 말기에는 이와 같은 철도 구성이 있었다. 그런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철도망의 특징이라고 할까? 이 철도 네트워크의 특징은 한반도의 지형하고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륙, 만주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은 중국입니다만, 중국 공북 삼성, 위에 올라가면 시베리아 이렇게 있고, 이 바다 건너에는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이 무한대로 펼쳐 있는 이 해양과 이 대륙을 연결하는 그 어떤 반도가 한반도의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할까, 성격은 대륙 세력하고 이 해양 세력이 부딪히기가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1500년대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라는 게, 또 근대에 와서는 1894년, 95년에 일본과 중국의 청일전쟁이에요. 그 10년 후에는 이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이 전쟁이 모두 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반도의 철도망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철도망들이 대개 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대륙으로 연결된, 보면은 이와 같은 남북 종관형의 철도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시발점이라고 할까, 종착역은 대개 이 항구에서 출발해서 국경도시를 지나서, 이것은 바로 대륙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철도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봤습니다.
태생적으로 남북 종관에다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국제적 성격을 대단히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이잖아요. 지금의 한반도는 이 가운데가 휴전선으로 갈려 있습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가 있고 두 나라가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휴전선으로 해서 완벽하게 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망도 허리가 잘려가지고 기능이 결국은 반신불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국제적 성격은 지금은 거의 없는, 특히 남한 같은 경우는 이 휴전선을 가려다 보니까 이 남한은 하나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섬으로 고립되고 그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바로 철도망입니다. 원래 한반도의 철도가 대륙으로 연결돼가지고 북경까지 또는 대륙으로 연결돼 하얼빈을 지나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열차가 운행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완벽하게 투절이 돼 있어요. 결국은 남한은 하나의 고립된 섬이 되고 대신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비행기가 발달돼 있으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세계 각곳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육상교통을 통해서는 투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남북 철도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이 철도망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자 등등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옛날에 그러니까 근대의 한국 철도가 기능했었던 역할, 그러니까 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복원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그 실현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꿈과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철도 네트워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갔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함께 보면서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놓여진 철도는 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짧은 한 35km 정도의 짧은 철도입니다만 이게 제일 먼저 1899년에 일본이 건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건설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건설 자본을 모으는 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 부설권을 일본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부설권을 사가지고 이 경인선 철도를 이렇게 1899년입니다. 그 다음에 놓은 게 바로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서 부산까지 가는 이 경부 라인입니다. 경부선. 여러분들이 경부선 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부선 열차 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경인선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인천, 전철도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1905년 1월 1일에 개통되는데 바로 이때는 러일 전쟁이 한창 때입니다. 일본이 바로 러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철도를 놓게 됩니다. 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럴 경우 전쟁터는 어디가 되느냐? 만주였습니다.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만주. 여기에 전쟁터가 된다고 하면 일본이 러시아에 맞서 신속하고 대량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하려면 이 한반도를 종관에서 올라가는 철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장악했던 게 바로 이 경부선. 그 당시 세계는 어땠느냐?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고 하얼빈에서 분기에서 바로 여기 이게 하얼빈입니다. 이게 시베리아 철도 지선입니다. 중국 영토 안에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이 하얼빈에서 지선이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장춘, 지금의 심양, 대련까지 이 철도를 러시아가 놓으니까 일본은 그에 맞서가지고 경부선, 그리고 바로 이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가지고 만주로 올라가는 이 경의선을 놓게 됩니다. 이것도 러일 전쟁 중에 노하.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세력 다툼은 바로 철도망을 누가 빨리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철도망을 누가 차지하는가, 이것에 의해서 이 지역의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앙아시아라든지 남아메리카 등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나 이런 곳을 지배할 때는 누가 철도를 먼저 장악하는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는 바로 일본, 러시아가 각축을 벌여요. 그러면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한반도의 주요 이 철도망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철도망도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한반도와 만주 철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열도에서 바다를 건너는 여기에는 관부 연락선이라고 하는 직통 여객선이 왔네요. 그걸 받아가지고 한반도를 종관해서 올라가서 만주로 직접 올라가는 이와 같은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그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1910년입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한반도의 사방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 철도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 지역으로 올라가서 두만강으로 해서 여기 만주 한복판으로 올라가는 이 철도망, 또 만주의 북부로 올라가서 이 시베리아 연해주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올라가는 철도망이다. 한반도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목포까지 가는 철도망이다. 이런 철도망들을 차례차례 놓기 시작. 그래서 1920년대쯤 되면은 그 뼈대가 철도망의 주요 네트워크가 거의 완성이 돼요. 이제 30년대 되면 일본이 다시 중국과 전면 전쟁을 벌이게 돼요. 31년에 이 만주를 일본이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이른바 만주사변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 만주에 있는 이 주요 철도를 전부 다 일본이 경영하게 돼요. 일본이. 그리고 그 철도와 연결되는 한국 철도망이 착착 완성이 돼가면서 한반도 철도하고 이 만주의 철도가 밀접하게 결합이 되는 그 같은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37년부터 일본과 중국이 전면 전쟁에서 일본이 마침내 베이징도 점령하고 이 중국 전체 해안 지역을 점령하게 되니까 이 철도망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 이 내륙 지역을 지나가는 이러한 간선철도가 다시 만들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확대돼가지고 마침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1941년 진주만 습격을 계기로 해서 미일 전쟁,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은 이 남방으로 진출하지만 미국의 잠수함 공격이 벌써 이 지역에 출몰하면서 이 해양 세력을 미국이 점차 장악하게 되니까 한반도의 철도망은 점점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철도의 역할이 대단히 커진다.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의 지렛대뿐만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철도는 크게 봐서는 이 경제적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군사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일종의 철도 그 자체가 군사시설. 철도를 통해서 병기와 탄약, 군대, 병사를 수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대체적으로 근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1870년에 이른바 보불 전쟁,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는 결국은 철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누구가 더 빨리 신속하게 분발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철도가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의 철도가 침략의 도구,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 당시 한국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건설에는 대단히 우여부담이 따랐어요. 일본인들이 철도를 건설하면서 많은 땅을 빼앗잖아요. 땅. 왜냐하면 철도를 놓으려면 선로를 놓는 땅이 필요해요. 정차장, 스테이션을 만드는 땅이 필요해요. 방대한 땅들을 일본이 무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조약상.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라든지 도시민 같은 경우 자기 땅을 빼앗긴다든지 살고 있던 집을 빼앗긴다든지 또 조상의 무덤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본인과 조선인들과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한반도에서 철도를 놓을 때, 이와 같이 측량을 할 때, 노선 측량을 할 때 사냥꾼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측량을 한다. 네, 여러분들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있어, 그죠? 스미소니안. 이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이 철도 노선 측량을 하면서 뭐라고 구실을 붙였냐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한국의 조류 표본을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고 거짓을 해가면서 측량을 했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반식민지를 침략할 때 그런 식의 구실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 사냥꾼을 가장한 측량자의 사진. 그리고 예를 들면 철도 공사를 할 때 지금부터 15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사실은 포크레인이나 로도자 같은 데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노동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선로를 말이에요. 불차, 다리를 놓고 이 그 사진입니다. 1904년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선로를 말이에요. 깎고 여기에 이제 흙을 실어 나르고 그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감독하고 하고 그런 건데 이러한 노동력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숫자의 노동력이 필요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도를 놓는다는 대공사를 하는데 다리를 놓고 터널을 두고 대방을 쌓고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기계화된 작업 도구가 있는 때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품값은 제대로 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다 도망가냐.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을 하고 이 사진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식민지 시기 그러니까 전에만 벌써 1905년 일본 군용선 철도를 놓는 뭐냐면은 러일 전쟁 때는 하루빨리 철도를 통해서 물자와 군대를 수송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직접 와가지고 철도를 그런 철도도 있어요. 그런 이른바 군용철도. 아마 외국 여러 나라도 있어요. 미국에도 철도 대대가 있고 그러니까 철도를 전문으로 놓는 군부대가 있고 요새는 이제 공병대라고 그러한 부대가 출동해가지고 직접 이러한 철도를 놨어요. 그런 철도도 있고 등등해서 결국 한국에서는 많은 토지가 이와 같이 선로를 놓는 토지, 정거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토지 이런 것들이 빼앗기게 되고 또
아까 여기 것처럼 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로서는 철도가 결코 근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근대 문명의 총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땅과 노동력을 빼앗아가는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공격을 한다. 일본인들을 공격을 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한국인들이 일본이랑 지금 총살을 당했어요. 총살을 당한 걸 이 사람들이 검시하라 지금 가서 보는 사진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땅 뺏기고 노동력 뺏기고 한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습격을 하고 저녁에 달리는 열차에 바위를 놔가지고 열차를 전복시킨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군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군법으로 다스립니다. 군법으로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시켜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이게 프랑스의 신문에서 보는 요거를 프랑스 신문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채색을 해가지고 그 당시 한국 신문이 보도한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에는 나중에는 의병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국가의 정규 군대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할 쯤에 들어가는 일반 민중들 중에서 일반 국민 중에서 스스로가 무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군부대가 여기저기서 생겨나요. 그걸 보통 의병이라고 해요. 그 의병들이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철도를 습격하고 그런 사건들이 줄곧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의병의 모습, 그 의병들이 철도를 공격하니까 일본 군은 자기들이 건설한 철도를 타고 뒤에 이 열차가 있죠. 이 열차를 타고 의병 토벌에 나섰어요. 의병 토벌에. 그래서 내가 아까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철도는 그 자체가 군사시설이라. 군사시설. 그러니까 침략과 지배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나라의 철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각각 나라마다 한 역할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07년에 맥켄지라고 하는 영국인 특파원이 쓴 트레이드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책 속에 실려있는 사진. 자기가 직접 철도 연선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서 아까 내가 설명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아까 이 철도를 공격했던 의병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진. 후배들처럼 철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친구하고 그러니까 문명이 전파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 아까 내가 그 철도 부설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역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울역. 지금 서울역 일본 사람들이 건설한 거예요. 1925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지금은 이제는 아래 전시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서울역을 만들 때 수용했던 땅, 이게 땅 약 5만 평, 한 평은 3.3 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가 이 땅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개인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여기가 다 공동묘지도 많았어요. 대도시는 당연히 공동묘지가 많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파헤치고 가옥을 파헤치고 여기에 철도를 놓고 정거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집값을 내놔라, 땅값 내놔라. 또 한국 사람들처럼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 드물잖아요. 조상의 묘를 대단히 소중하게. 근데 그러한 조상 묘가 하루아침에 철도를 놓는다고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고. 아까처럼 저항을 하면 결국 사형을 나간다, 처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이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902년 당시, 이때 세웠던 이 서울역은 조그마한 판자, 그러니까 1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후에 이제 식민지가 된 후에 1925년에 진구같이 그야말로 도움으로 된 그야말로 거창한 역사를 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1900년 처음에 세웠던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그 당시 남대문역이라고 했어요. 남대문역 앞에 있습니다. 그 목조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처럼 그야말로 석조 건물로 바꿔지게 된 게 1925년이라. 이게 바로 1925년에 이 중공입니다. 이 건물은 다행히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일부 파괴된 걸 복원해가지고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3등 칸의 대합실이고 2등 칸, 1등 칸, 특별, 그러니까 귀빈실 이런 것도 있고, 2층에는 여기가 그릴입니다. 그릴. 당시는 서울에서 그야말로 최고급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이 1970년대까지 레스토랑을 써요. 되게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본다고 여기서 선을 보고 그랬던 것이 하여튼 간에 이와 같이 철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많은 땅,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용산입니다. 용산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산 많이들 가봤는데, 용산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 본 사람 좀, 미군 기지 한 사람도 없나? 미국 사람이 어디서 왔어? 거기 갔다.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 철도와 군대 얘기를 아까 했는데, 철도와 군대를 얘기했는데, 주요 정거장 옆에는, 정차장 옆에는 군사시설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 철도를 통해서 군대와 병참 수송을 하게 돼요. 용산이 바로, 여기가 용산의 철도역이지만 이 앞에는 철도와 관련된 가진 시설들이 있어요. 철도 직원들이 사는 철도 관사가 있고, 직원들의 병원 이런 거라는 철도 병원, 철도 운영하는 철도국, 그런 게 있는 반면 이 지역은 전부 다 군사기지예요. 군사기지. 일본 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래서 여차하면 이 군인들이 이 철도를 타고 만주로, 연해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 거니까 지금 용산에 가면 철도역 근처에 지금은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용산이 대대적인 개발 붐이 불어가지고 여기에 있던 철도 이 시설들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지금은 수십 층짜리 빌딩으로 좀 지금 빌딩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 근처에 남아있는 미군기지는
일본인들이 사용했었던 일본 기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이면 여기에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 미군 기지 안을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 보면 이 철도하고 미국 이 군사기지가 얼마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게 용산역이에요. 용산역 뒤에는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철도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화차도 만들고 객차도 만들고 열차 수리도 하고. 여기에 벽돌 공장. 왜? 철도에는 많은 벽돌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리를 놓는다든지 관사를 짓는다. 그리고 그 앞에 이게 바로 철도 관사, 철도부 직원들이 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도를 운영하는 조선총독부 철도부, 그러니까 본부죠. 이런 게 있다. 철도 종사원들의 운동장, 공원, 철도 종사원 양성소, 학교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야말로 용산은 한국 철도의 메카에 철도 운영의 총본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무감스럽게 그런 것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철도 병원 하나가 남아있어요. 철도 병원. 나머지 것들은 철거를 하고 고층 아파트로 바뀌고 여기에다가 철도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나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게 바로 군사기지 일본군 제24단 사단병력이 주요. 그 안에는 연병장, 토병, 감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지금 미군이 그대로 인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 지은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확장이 된 측면도 있지만 기본에 있어서 이 사이트의 기본에 있어서는 일본이 만든 1906년 7년부터 만든 그 군사기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1902년에 지었던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 있잖아요. 여기 서울역 이렇게 초라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같은 시기에 지은 이 용산역 어느 게 멋있어요? 어느 게? 이건 마치 유럽의 무슨 알프스 어디에 있는 철도역 비슷하잖아요. 왜? 용산은 일본인들이 새로 건설한 일본인들의 거리에 일본인들 거주지역. 아까 봤었잖아요. 철도국이 집중이 돼 있고 군사 기지가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멋있는 지구 위용이 이렇게 됐어. 물론 지금 용산역은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 그야말로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분위기 완전히 없지만은 하여튼간에 당시는 이랬었어요. 자, 철도 시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아까 왜 철도 공장 얘기했죠? 철도 공장의 모습, 철도 공장의 모습. 겉에서 보는 철도 공장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관차를 수리하는 이 거대한 철도라고 하는 건 사람 우리들이 봤을 때 기가 죽을 정도로 밖에 하나가 사람 키보다 큰 이런 당신은 전기기관차야. 요새처럼 점철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수리하면서 또 공장 이런 것들이 용산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군대 얘기했어요. 군대. 일본 군사시설이에요. 여기에 일본 79연대 연대병력들이 막살. 이게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산자락이에요. 지금도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산자락이 살아있어요. 산자락. 이 산자락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500년, 600년 전에 모습을 유일하게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여기. 그렇죠? 금단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 그럼 철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는 있잖아요. 그 군사적 측면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그 예로 정치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면 새로운 문명을 전파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정치 권력을 사방으로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권위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는 이 지도는 복잡한 지도예요. 뭐냐면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는 1907년부터 딱 3년 동안 황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니까 황제직에서 쫓겨나죠. 그때 순종이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1907년에 열차를 타고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서 마산을 가서 다시 부산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온 노선, 그리고 나서 열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가서 의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노선, 이런 그걸 임금 황제가 지방을 나들이 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순행이라고 그래요. 순행. 이 순행을 하는. 그리고 황제의 고향이었던 조상의 고향인 이 서울에서 원산, 원래 그 조선을 세웠었던 조선 왕조의 이성계 조상들은 이 함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갔다. 여기 그건 이제 경원선이라는 이 철도가 놓여진 후니까, 식민지 후에. 그리고 불행한 어떤 면에서는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있을 때 이 동경에 있는 일본의 천황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반부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가 여기서부터 또다시 열차를 타고 동경에까지 가서 일본 천황을 만나고 온 노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철도를 타고 이런 식으로. 요새는 뭐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뭐예요? 1시간 반.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가다 보면 한 4, 5년 걸리고. 4, 5년 더 걸리죠. 여기가 순종이 묵었던 지역이니까. 일주일 정도 걸렸지. 그렇죠? 그런데 순종이 이와 같은 열차를 타고 이렇게 순행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토시롬이라고 하는 당시 대한제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일본의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본이 철도를 놔줬다든지 근대 문명을 도입한 그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황제를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통계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각 지역에서 황제가 왔을 때 나와서 여기에 도열해가지고 만세 부르고 인사를 하는 조선인들이 돼요. 한국인들이 왔을 때 자기 눈앞에서 황제를 처음 보는 거야. 그전에는 황제들은 궁궐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일본의 명치초랑도 그랬어요. 명치도 철도를 타고 전국을 누벼가면서 이제는 국가의 상징, 심볼로다. 황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거꾸로 말이죠. 한국인들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철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그래 의병투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들. 식민지 시대가 되면 철도가 아까 말한 이런 군대가 출동하는 그와 같은 동맹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들 중에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철도를 타고 쉽게 이동해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이 순종 왕제를 옆에서 조정했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동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시모노세키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황해를 지나서 대련 요순에 상륙을 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이게 바로 이때는 이미 일본이 요 주요 노선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하얼빈으로 갔어요. 여기가 하얼빈. 여기 러시아 학생 있어요? 러시아 학생 손 들어보세요. 하얼빈 가봤어요? 안 가봤다고. 하얼빈은 국제도시예요. 당시도 러시아가 만든 도시. 이게 시베리아 철도 지선이니까. 이또가 이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안중근은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열차를 타고, 이게 시베리아 철도 지선이에요. 이 열차를 타고 하얼빈을 향했어요. 그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열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사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도라는 게 얼마만큼 당시 다양하게 활용이 됐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하나의 근대사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철도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했으니까. 또 하나, 이게 바로 이제 재미난 사진 몇 장을 보내. 순종 왕제가 열차를 타고 여기에 내렸을 때, 평양역에 내렸을 때의 사진이고, 평양이라고 써있고, 여기 순종 왕제가 딱 내렸을 때, 여기 순종 왕제가 있잖아. 응? 그리고 그를 환영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옆에서 있는 거지. 여기가 순종 왕제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 특별 열차를 타고 그때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조선의 이른바 양반 사대의 국민들의 모습, 지혜에 서 있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 이런 것들 이거 보세요. 일장이 들고 태극기 들고 서로가 환영하는 모습 같은 걸, 그 당시의 모습, 이런 식으로 군중을 동원하고, 여기 보면 문이가를 보니까 이게 2월 30일이니까 한참 쉴 때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돌아오는 순종을 막기 위해서 모여든 한국인, 일본 군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도가 정치에서 하는 역할은 식민지 시대가 되는 변함이 없었어요. 조선을 통치했었던 최고 책임자 조선 총독인데, 조선 총독은 마치 조선에서 일본의 초랑처럼 행세하고, 이 열차를 타고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2번 총독을 하는데 이 전국을 누빈 일종의 가래가 그 사이토가 전국을 누빈 지도예요. 거기 날짜가 다 써 있었어요. 여기 글씨가 작게 보입니다만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어느 산을 타고 어디를 방문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전국을 그 당시 척도방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찾아다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총독으로서의 권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전국의 구석구석 전파하면서 식민지 백성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명의 권위라고 할까? 이런 것들 선전도 하고 통치의 공로라고 할까? 이런 것들 보이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차 얘기했지만 척도 그 자체가 중요한 군사시설이고 일본 군들은 이처럼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럼 이거는 뭐 러일 전쟁 때 했지만 식민지 지배 후반 예를 들면 만주 사변 때 만주로 출동하는 일본군들 열차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군사시설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 가면 일본이 중국과 전면전쟁을 하면서 전세가 이제 점점 확대가 되니까 한반도 각지에 새로 철도망을 놓게 되는데 요새 말하는 중앙선이라는 열차가 있어요. 중앙선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앙선 어디 가봤어요? 가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도에서. 철도 좋아합니까? 인도에 영국이 철도를 놓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한 의도도 비슷하고 철도망도 그 되게 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도의 자원으로 당시 인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이른바 비교사라고 할까? 역사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보는 게 역사를 어떤 면에서 균형 감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여러분들 이러한 한국 근대사 강의 들으면 각각 자기 나라의 근대사와 비교해가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 이해를 깊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식민지 시대 때 이제 기술이 좀 발달,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면 차감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굴을 파고 중앙선 굴 파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그 왜 그러느냐? 결국은 나중에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미국이 바닷길을 장악할 거예요. 또는 함포 사격 같은 거로다가 경인선이나 경부선 같은 걸 공격할 거예요. 산속을 통하는 그러한 척도를 새로 나래 이런 발상을 했었던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벌써 1시간 넘었으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가서 물도 한 잔씩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한국철도가 1910년, 그러니까 여기 1910년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그 해입니다. 그리고 44년은 이제 해방 1년 전 통계가 있는 마지막 해인데 그런 걸 보면 예를 들면 초창기의 철도에서 가장 많이 실현하는 물건 그러니까 이 톤수로 봤을 때 분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농업이에요. 농산물 그렇죠? 농산물 그리고 그다음 광산물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군사용품이에요. 군대용품.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군사력을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걸 이 철도 이 화물을 구성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식민지 지배가 안정화되면서부터 군사용품 이런 것들 좀 줄어들다가 1937년에 중국하고 전면 전쟁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군사 수송의 비중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전쟁 말기에 가면은 압도적으로 군사 수송이 이 철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상대적으로 농산물 비중은 22%에서 한 8% 정도 줄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철도의 역할이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이 광산물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요. 왜? 이 당시 군사 공업화를 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철광석이라든지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나르고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물 구성에서도 철도의 역할이 시기에 따라서 변한다. 그건 전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 나라의 철도 역할이라고 이런 것들과도 한번 비교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이 군사랑 1920년대 군사랑 모습. 군산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군산 가봤다고? 어떻게 해서 가봤어? 네. 놀러 갔었다고. 독일에서 왔다고 그랬지. 호기심이 많은가 보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군요. 군산은 아까 보니까 소개할 때 보니까 앞으로 투어를 할 것 같은 그런데 이 군산은 이 식민지 시대 때 대표적으로 쌀 수출하는 거였어요. 일본으로 실어가는 쌀의 주요 그 주변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가 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서 생산된 쌀들이 군산항에 이렇게 집적이 되어 있는 모습. 이 철도를 통해서 실어와가지고 여기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들, 화물선이 써 있는. 나중에 여러분 가면은 군산에 가면은 요 뜬다리라고 하는 조수 간만에 의해서 다리 푸르드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걸 볼 수가 있을 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주요 화물 이런 것들 실어갔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철도 역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뭐냐? 국제적 성격이에요. 한반도 철도는 태어날 때부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1915년에 지도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가지고 평양을 지나서 만주로 가면 여기서 만주에 올라가서 안봉선이라고 하는 열차 이 철도를 통해서 북상하면 하얼빈에서 만나요. 이 하얼빈에서 동쪽으로 가면 블라디보스토크, 서쪽으로 가면은 시베리아 완전 시베리아를 지나고 해가지고 이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베를린 지나가지고 영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일종의 물론 이제는 열차가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 건 있었지만 물론 서울 이 부산에서부터 이 하얼빈까지는 열차 갈아타지 않고 직통으로 갔어요. 그런 이런 것들이 운행이 됐다고.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한반도 허리가 지금 잘려가지고 수전선으로 해서 막혀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렇게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거의 다.
그 철도망은 이 바다 건너 일본하고 연결이 되고 시모노세키에서 이 동경까지. 요새는 뭐 신칸센이라고 하는 열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우선 바다 육지 연결에 편리한 그 같은 부두 시설을 확정해야 돼요. 이게 부산은 이 부산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산. 많이 있네. 부산 여객 터미널 가본 사람.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가본 사람 손 들어. 지금 부산역에 가면 부산역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뒤로 걸어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에 여객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서 페리가 다닙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오사카까지,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페리가 다닙니다. 이 배가 관부 연락선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와 왔다 갔다 하던 연락선. 이 배가 도착하는 이 부두에 내리면 곧바로 여기서 열차가 출발하게 됐어요. 열차가. 지금의 부산역보다 훨씬 편리한 그와 같은 해외 연락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거 화물도 싣고 사람들이 와서 부두에 내리면 거기에 열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열차가 서울로 대륙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압록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한반도하고 만주를 연결하는 큰 강이 그 가로놓여 있는데 그걸 건너려면 이와 같은 철교, 압록강 철교. 중국에 지금 단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보면 신의주가 있어요. 신의주가 북한 땅이에요. 이 단동 지역, 단동 가본 사람 손 들어. 단동. 언제 가봤어? 아마 last year. 어디서 왔는데? 중국 사람. 단동은 당신은 안동이라고 그랬어요. 안동. 지금은 단동이라고 바꾸는. 이게 1911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 다리가 처음에는 이 다리를 놓는데 일본은 이 다리를 와야 한반도하고 만주가 철도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기 세력을 만주에 마음껏 뻗칠 수가 있죠. 근데 미국하고 영국이 반대로 놓지 못해요. 왜? 여기에 다리를 놓으면 그 당시 안동은 이 다리 위쪽에 있었어요. 도시가. 그러면 여기에 영국, 미국의 상인들의 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으면 배가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이나 미국이 일본보다 셌다고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사람들 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180도 이렇게 회전하도록 냈는 거예요. 일부러.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의 힘이 더 세가지고 만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하면서부터는 이 회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에 맞섰을 수 있는 일본이 커졌으니까 그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다리를 그냥 연결해버려요. 이런 식의 국제 역학이 작용하고 철도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끼리의 세력 다툼의 가장 중요한 심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마침내 1930년대가 되면 이 만주철도를 다 장악을 해요. 만주철도. 1935년에는 심지어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베리아 철도의 이 지선 있잖아요. 이것도 일본이 사들여요.
러시아가 이걸 팔아먹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 한 거지. 근데 당시로서는 이래서 이 만주가 완전히 일본 철도도 일본이 장악하니까 한반도 철도도 일본이 장악했으니까 이제는 한반도하고 만주가 하나의 철도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요. 그게 여기 일본 열도와 만주 이 지역이 하나의 세력권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행됐던 게 바로 이 국제열차. 이거는 좀 여러분 복잡하니까 이런 거 설명하려면 괜히 머리만 아파지니까 나중에 하고 국제열차가 운행됐다고. 여러분들 이 지하철 같은 데서 철도 노선 도를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응용한 표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다녔던 지역 좀 찍어가면서 어떻게 열차를 타고 다니면 좋을까 구상을 좀 해보라고. 뭐냐면 여기가 일본의 도쿄예요. 이 지휘장에 도쿄에서 오후 3시인가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한숨 자다가 오후 3시에 열차를 타면 지금의 신칸센 달리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 돼. 노조미, 시카리 이런 신칸센 달리죠. 그때는 이 여기를 달렸던 특급 열차가 뭐냐면 후지라고 하는 열차가 있어요. 사쿠라라는. 여기 일본에서 온 학생 있어요? 손 들어봐요. 일본인 학생. 후지 사쿠라 알아요? The station? 어? Station? 열차 이름. 지금의 신칸센의 열차 이름이 히카리 노조미와 같은 열차. I know, Sakura. 사쿠라. 이 사쿠라라는 특급을 타면 열차 속에서 1박을 하고 계속 달려서 이 시모노세키까지 와요. 그 다음날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9시 25분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오후 3시 출발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부 연락선 아까 여러분 배 그림 봤죠? 배 여기 이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 온다. 왜 부산이? 그럼 부산에 열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이 열차는 대륙이라고 하는 이름에 또는 흥하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 대륙은 문자 그대로 컨티넨트, 흥하는 아시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까? 흥하라고 하는 것 같은 급행 열차가 대기하고 그걸 타면은 서울을 지나서 경성에 오든지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여기 압록강을 건너서 봉천이라고 해서 그 당시 지금의 심양이라고 해요. 그렇죠? 봉천을 지나 서쪽으로 더 가면 산해관을 지나서 천진을 지나서 북경까지 갔어요. 베이징. 지금의 중국의 수도 북경 있잖아요. 베이징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베이징 가봤어요? 뭐 타고 갔어요? 그 당시는 열차를 타고 갔어요. 갈아타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경성에서도 대구에서도 평양에서도 이 열차가 흥하라든지 대륙이라는 열차가 달리면 그대로 북경에까지. 그 대신에 시간은 많이 걸리죠. 요새 서울에서 북경까지 얼마나 걸려 비행기? 2시간. 1시간 한 반 정도. 당시 열차를 타고 가면 한 28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이제 한 서너 시간 더 가니까 여름 같으면 좋을 거예요. 시간도 많고 이제 도시락도 사 먹고. 일본 사람들은 열차에서 도시락 사 먹는 걸 좋아해. 그걸 뭐라고 그래? 일본에서 온 학생 열차에서 사 먹는 도시락을 뭐라고 그래?
액기벤. 액기벤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액기벤 문화. 그렇죠? 그 액기벤 조선에서도 팔았어요. 다 여기에서. 그걸 사가지고 먹고 맥주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여기 보면은 이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서울 여기가 경성이니까 서울에 새벽 한 2, 3시쯤 가면 여기서 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룻밤 더 자고 우리가 하룻밤 더 자고 이런 식의 열차 여행이 가능해요. 흥하대륙이라고 하는 열차가 다녔다. 여기에서 이 분홍색 선 있잖아요. 요거는 보세요. 동경에서 같이 사쿠라를 타고 또는 후지를 타고 가서 관부연락선 타고 부산에 내려가요. 여기 색깔이 노점이라고 하는 열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 학생들 지금 신칸센에 가장 빨리 달리는 고급 열차가 노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식가리가 있죠. 근데 그게 식민지 시대 때 한반도를 달렸던 열차 이름이에요. 그걸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인식이 그만큼 무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식민지 시대 때 달렸던 한반도를 달렸던 열차 이름을 지금 일본에서 그대로 갖다가 노조미 히카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노조미나 히카리를 타면은 이 부산역에서 대구 지나서 경성, 서울 지나가지고 평안 지나서 압록강을 건너서 봉천, 지금의 심양이에요. 심양을 지나서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대로 올라가면 그 당시 만주국 수도를 신경이라고 불렀어요. 신교라고. 지금은 장춘이라고. 장춘 가본 사람 손 들고. 중국 학생 장춘 가봤어? 장춘. 네. 지금의 장춘이. 그 당시는 만주국 시대는 신경. 신경. 그렇죠. 그렇게 했었던 그것을 지나면 그대로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왜 하얼빈이라고. 당시 하얼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와 같은 공간 개념이라든지 시간 개념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열차 갈아탄다. 갈아타면 이제 서쪽으로 하면 여기서 하룻밤, 또 하룻밤, 또 하룻밤, 또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거. 그렇죠? 아니 일주일 이상 가면은 모스크바 나오고 더 이상 가면 파리가 나오고 이런 식의 열차 여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 또 남쪽으로 가면은 여기 동중국해 지나가지고 이제 타이완에 상륙을 해가지고 타이베이에 상륙해가지고 타이완을 동부하는 철도가. 또 북쪽으로 가면은 우에노 공원에서 우에노역에서 니이가타로 가면 우리나라의 동해를 지나가요. 동해를 지나서 한반도의 동쪽에 상륙을 해요. 여러분들 그 앞에 지도에서 보면은 이 30년대 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지금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지역이 대단히 개방해 앞선 곳이에요. 낮은 선봉이라 해가. 일본에서 이쪽에서 온다. 동해를 지나서 이쪽에 상륙하면 철도를 통해서 이 두만강을 끼고 돌아서 요 만주로 가면 여기서 바로 신경이라든지 봉천, 신경, 봉천 여기가 가는.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베리아 철도하고 만나.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철도가 운행이 됐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진호를 이따가 집에 돌아가서 펼쳐놓고 한 번씩 번호 따라가면서, 여기 번호 써있죠? 여기 2번선, 부산 항구에서 2번선 따라 올라가면은 평양 지나가지고 안동 지나서 신경까지 올라간다. 또는 여기 노란선이 1번선이죠. 1번선 따라 올라가면 서울 지나서 평양 지나서 안동 지나가지고 봉천에서 꼬부라져 가지고 북경까지 간다고. 이런 열차. 그 열차 이름은 여기 써 있어. 1번은 무슨 열차, 2번은 무슨 열차. 열차 번호도 써 있고. 여기 철도 매니아가 있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철도 좋아하는 사람. 없나? 남자들 중에 철도 어디 철도 타봤어요? 부산. 또 어디? 경주. And I plan to go Chungcheong next vacation. 다른 나라 철도는 한국 철도 말고, 한국 철도 말고 다른 나라 철도. I have also traveled in UK. UK. Yeah, in train in UK. Yeah. UK,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철도의 총본산이고, 이런 그린 것도 다 이게 영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아마 특히 일본인들 중에 철도 매니아들이 많은데, 오타쿠가. 일본에서 온 학생들 혹시 어디 철도를 타봤어요? China, in China. 네. Yeah, I took trains in China. China or Japan? Japan, yeah, of course. 응. 어디서 가봤어? Tokyo, 응. Yokohama, 요코하마, Hakone, 하코네. yeah, Shizuoka, Chiba, 신칸센? yeah, Osaka. 오사카. 바로 그 신칸센하고 연결됐던 철도망들이 이게. 물론 당시의 신칸센이 아니라 일본은 이 당시만 해도 철도의 폭이 그걸 괴간이라고 그래. 레일하고 레일 사이. 그게 협궤였어요. 지금 신칸센은 표준궤예요. 철도를 볼 때는 철도가 제국주의국가들의 세력 판도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철도의 폭이 중요한 거예요. 철도는 폭이 같지 않으면 열차가 그대로 연결 못하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철도는 광계예요. 그렇죠? 광계. 이 만주나 한국의 철도는 표준궤예요.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철도에 직접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세력이 갈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 있어요, 여기? 프랑스의 철도는 어때요, 폭이? 프랑스. I guess we have really different railway. We have like the main one, which is SNCF, and there's like have some fast train, also some really old train. So I guess you can basically go everywhere in France thanks to the railway. 프랑스의 철도는 폭이 표준궤예요, 다. 그런데 스페인의 철도는 광궤예요. 왜? 스페인은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거, 침략해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철도 폭을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이러한 식으로 철도 그 자체는 세력 분포라고 할까?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 할 때는 이 폭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한반도 철도, 여기에 보는 이 한반도를 달리는 철도나 여기 만주를 달리는 철도, 중국을 달리는 철도, 이것은 폭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세력이 논스톱 직통으로 거기까지 뻗쳐가 그런 걸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일단 하고, 그때 달렸던 철도의 한 예, 희갈이라고 하죠. 급행열차. 이 급행열차의 가장 좋은 전망차, 뒤에 붙어있는 전망차, 여기에 탄 아가씨를 내세워 선전하는 포스터인데, 이걸 보세요. 여기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동경에서 1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특급 사쿠라를 탔다. 그 특히 일본 학생들이 여기 잘 알아. 특급 사쿠라를 탔어. 이걸 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해. 관부연락선 타고 부산 지나서 대전, 대구 대전, 서울 지나가요. 평양 지나가요. 신경까지 가. 몇 시간 걸렸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면서 그냥 꿈속에 여행하듯이 한번 여러분 계획도 세워보고. 여기 아까 말한 대륙이라는 열차, 북경까지 갔습니다. 북경, 대륙, 급행이. 여기 동경에서 1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사쿠라를 타고 이제 한반도를 지나서 안동 지나 북경에 도착합니다. 북경에 도착하는 게 그 다음 날 12시 50분 한 70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북경에서 동경까지 몇 시간 걸리나? 북경에서 동경까지 비행기로. 거의 9시. 어? 3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걸린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대단히 빠르군요. 왜? 당시 조선 통신사 같은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조선의 애교 사절단이 애도 지금의 동경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근데 그 3개월을 하루 반 만에 열차를 타고 갔으니까 대단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 교통의 발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근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아까 그 한반도에서 달렸던 열차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아카츠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카츠키의 열차 달리는 모습인데 서울하고 부산을 한 7시간 정도에 달렸어요. 서울, 부산. 지금의 한국의 고속열차 산천 서울, 부산 얼마에 걸려? 2시간 반? 2시간 40분. 2시간 좀 더 걸리죠? 어떻게 되나? 2시간 15분? 2시간 15분. 이거는 전기기관차가 그랬어요. 석탄 떼고 달리는 열차가 7시간에 달렸으면 빨리 달린다. 지금은 전기 고속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보면 여기 시간이 있어. 요 아카츠키를 타면 동경에서 급행 사쿠라 타고 경성에 언제 도착하냐. 그런데 그 열차에 1등 칸 모습. 퍼스트 클래스. 그렇죠? 열차나 비행기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가장 철저하게 관통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돈 많이 내면 서비스가 좋은 거고. 그렇지? 그거 불평하는 사람 없잖아. 뭐 비즈니스 타고 싶으면 돈 더 내고 타면 되잖아. 그런데 이 아카츠키의 1등 칸을 보세요. 지금 KTX의 특실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 아주 릴락스해요. 얘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책도 보고. 그 열차라고 하는 것은 근대 문명에서 독서라고 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다. 요새는 뭐 당연하죠.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 이러한 것들이 열차. 또 하나, 열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발착 시간이 21시 05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간 단위가 분 단위로 잘라져요.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렇죠? 해가 지면 자고, 시간 단위가 대개 2시간 단위로 잘라졌어. 그건 동양이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시간을 2시간 단위로 잘라서. 그러나 이제는 시간을 분 단위로 잘라야 돼요. 초 단위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철도가 바꾸는 거예요, 사람. 그 시간에 맞춰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가는 열차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그런 점이었어요. 아까 그 리투아니아에서 온 사람 누구라고 했지? 리투아니아 수도가 어디예요? 응? 리투아니아 옆에 무슨 나라가 있죠? 폴란드랑 라트비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있어요. 저거는 또 하나 조그만 나라 있죠. 저 발틱 상무 중에 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탈린. 탈린. 네. 이거 읽어볼 수 있어요? 요거. 아니요. 요게 탈린이에요, 탈. 요 기차표가, 이 열차표에 알았어요? 열차표가 시모노세키에서 탈린까지 가는 열차인데 부산과 경성, 서울을 경유해가지고 이 열차를 경유해가지고 시모노세키 탈린까지 가는 기차표예요. 에스토니아까지. 그 에스토니아 옆에 리투아니아가 있는 거죠. 그렇지? 리투아니아까지 가는 열차표 팔았어요, 서울에서. 어때요? 타고 싶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실제로 열차를 타고 탈린까지 가고, 여기 보면은 거기 2등차표네요. 2등이라고 써있어. 그리고 얼마 그 가격도 써있고, 여기 부산 경유한다고 써있어. 그러니까 당시 이러한 국제 철도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었다고. 그런 것들. 여기 독일에서 온 학생이 있다고 했죠. 이거 뭐예요? 독일. 이거 베를린이라네. 베를린. 아니 여기 동경에서 베를린 가는 거예요. 동경에서 베를린 가는 열차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베를린 가봤어요? 네. 저 베를린 가봤어? 동경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못 타고 갔어. 그때 독일에서 기차 타고 여기 한국에서 동경 갔을 때 비행기로. 네. 베를린에서 직접 동경 갔어요? 비행기 타고?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몇 시간 걸렸는데? 한 시간 반? 여기 보면은 이게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했죠. 올림픽 할 때 일본이나 한국에서 출발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이 이 열차 타고 갔어요. 이 기차표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열차를 타고 하얼빈까지 갔어요. 하얼빈에서 시베리아 열차로 갈아타고 베를린까지 갔다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세계가 여기 이거는 북경에서 대구 가는 대구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구 가봤어? 왜 가봤어요? 남자친구랑 어디에서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근데 대구까지 갔다고. 네. 대단하다. 그렇죠? 대구에 이게 대구 가는, 북경에서 대구 가는 거죠. 이 표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만주철도 한국철도를 경유한다고.
이러한 철도 네트워크가 형성됐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자, 이제는 철도가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바꿔놓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시간관념, 공간 개념을 바꿔놓는다. 그렇죠? 이제는 북경이나 베를린이라든지 리투아니아라든지 에스토니아가 먼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열차 타고 갈 수 있다고.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 산천을 다 구경해 가는 거 아니에요. 구경해 가는.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비행기 탈 때 하고 내릴 때 기록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차 여행하고 비행기 여행하고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주는 영향이 전혀 달라요.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또 하나, 이 철도는 사람들의 여가 문화, 이른바 관광 촉진하게, 투어리즘. 이 당시 이 조선 관광 약도라고 해가지고 이 열차를 타고 가면은 그 열차 연선에 어떠한 볼거리가 있는가, 어떠한 볼거리가 있는가, 이거 다 지도로 표시해가요. 예를 들면 주로 유명한 산, 여기 금강산이죠. 묘양산, 여기 경주 불국사가 있다고 했어요. 경주 불국사. 이와 같이 철도 연선에 관광시설 소개를 해놨어요. 그 자체가 철도 이익이 되니까 여객을 유치하고 사업, 이런 것들이 요새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거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잖아. 그걸 이제는 철도가 하는데, 아예 여기에서 봐, 만주로 가는데, 만주에 만주로 가는데 조선을 경유해라. 조선을 경유해서 가면 일본사람이 그랬어. 그때 타는 특급 열차 히카리 노조미를 타라. 아까 히카리 노조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일종의 새로운 관광,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다고. 이게 오늘날 시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 예. 요 지도, 요 사진을 보고 누군가 맞춰보자.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손 들어.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요 사진 보고 이게 어딘가 맞춰볼 사람 있어요? 시청 앞에 있는 건데, 시청 앞 그 프라이전트 호텔하고 조선 호텔 사이에 요 자리에 지금 조선 호텔이 서 있어요. 조선 호텔 가본 사람? 조선 호텔 가본 사람 없어요? 이 가난한 학생들이 돼가지고 조선 호텔처럼 고급 호텔을 가서 내일이라도 가서 그 조선 호텔에 가면은 1층에 나인스 게이트라고 하는 게 커피숍이 있어요. 좀 비싸지만 한 번쯤 오늘 공부했으니까 거기 가서 차를 마셔가면서 바라보면 요 건물이 그대로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대한제국이라고 해요. 고종이 이 자리에 원구단이라는 걸 쌓고 지금 환구단이라고 불러요. 환구단, 원구단 이렇게 불러요. 환구단, 원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북경에 가면 중국에서 온 학생 어디 갔어요? 중국 학생 북경에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Ancestor right? 그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걸 뭐라고 하냐고. Temple of Heavens. Yeah. 텐단. 그렇지? 천단. 네, 천단이라고 맞아요. 하잖아. 천단. 천단과 똑같은 게 서울의 원구단, 환구단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래서 고종이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조상한테 이제부터는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꾼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선포가 돼. 그리고 이 황궁이라는 건물은 역대 황제, 그러니까 고종의 선조들의 위패를 모신 거죠. 지금 황궁과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물은 요건 조선호텔인데, 조선호텔고 커피숍에서 차 마시면서 바라보면 요 문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있으니까 내일 한번 가보세요. 좋은 경험이고 그건 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거니까. 근데 일본이 철도를 놓고 여기에 그 환구단을 일부러 부셔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를 부숴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 당시 처음 지을 때는 철도 호텔이라고 불렀어요. 철도 호텔. 그리고 곧 조선 호텔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철도가 바로 새로운 호텔업, 새로운 관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울에도 그러한 흔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 응?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시내 투어 가는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공동, 정동 여기 가는 것 같은데 정동 갈 때 출발을 여기서 하는 게 좋아요. 이 황구단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길만 건너면 덕수궁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도는 그게 중요한 오늘 공부한 거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자, 이게 그 당시 세웠던 철도 호텔, 조선 호텔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그 황궁. 그러면은 4층짜리 건물에다가 그야말로 서울에서는 처음 보는 고급의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외교관들이라든지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묵었었던 그런. 물론 지금은 여기가 조선호텔로 다시 돼 있고 여기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다 가봤겠죠? 롯데백화점 안 가본 사람 손들어. 자, 바로 그 뒤에 롯데 뒤에 그 당시 서울의 이른바 관광지도 유람, 여기 저 주황색 이거는 당시 전차 노선들, 전차가 달렸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서울역에서 내리면 용산역에서 내리면 전차를 타고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관광한다고 하는. 지금은 이 땅 밑에 전부 다 철도가 다니 지하철, 지하철이 사방팔방 뚫려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가문화 또는 새로운 생활로서 레저 그 중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게 철도가 만들어낸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일제 말기가 되면 이 한반도의 철도가 큰 위기에 봉착을. 뭐냐? 전쟁의 확대가. 일본이 미국과 전쟁에 들어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이 돼. 그러면 이 남쪽 지역이 전쟁터가 되고 하면 미 잠수함들이 여기에 출몰하고
미국이 해상권을 장악. 그러면 이쪽에 교역로가 전부 다 철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반도 철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이 지역. 1년에 요 관부 연락선을 통해서 한반도 왕래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당시 10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렇죠? 요새 한일 관계 나빠졌지만 한국과 일본 요새 1년에 왕래하는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 약 800만. 요새 비행기 시대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주일에 약 1000노선 이상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실현하는 게 한 700만, 800만인데 당시 철도가 실현하는 사람이 100만 명. 인구 비례로 보나 뭐로 보나 얼마만큼 이게 중요했는가. 그런데 점차 여기에도 미 잠수함들이 일본 관부 연락선을 침몰시켜 공격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교통도 이제는 거의 위험해지고 하니까 일본이 고립이 되고 사실은 무모한 전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전쟁 속에서 결국 아까 말한 이 한국 철도의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점차 무너져간다. 그 마지막 고육지체, 일본이 거기에 벗어나는 발버둥을 쳐요. 뭐냐? 이건 있잖아요. 여기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 관부 연락선이라는 배가 다녔던 이게 한 240km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연락선이 다녀요. 페리가 다니고. 여기가 스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미 잠수함들이 출몰하고 하니까 아예 시모노세키 부산 사이에 땅굴을 파자. 땅굴. 터널을 파가지고 터널을 파서 밑에 철도로 연결하자고 하는 구상을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멍청하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바보가 아닌 게 지금 프랑스하고 일본, 영국 사이에 무슨 터널이 있어요? 여기 프랑스에서 오시는 학생 있잖아.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해저 터널이 있어가지고 열차가 다니죠. 그걸 뭐라고요? 네? Yes, so the tunnel under the Manche.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도보 해협 있잖아. 해협에 뚫린 곳에 다니는 열차, 국제 열차. Yeah, that's true. Sorry, we're waiting for the translation. Yeah, it's from Calais in France, in the north of France. Really. 유로스타라고 하나? 유로스타. Yeah, that's right. Maybe maybe less than 1 hour, 45 minutes maybe.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터널이 뚫려가지고 이른바 EU에 그러니까 유레일 패스 가지고 다 되잖아요. 유레일 패스. 일본도 그런 구상을 해요. 전쟁 말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전에 폐막을. 그렇죠? 폐막을 해가지고 실현은 되지 못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국 근대사 이야기를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들었는데 사실 일제 말기까지 제일 앞으로 가면 일제 말기까지 한반도에 철도 약 6,300km 정도가 있는 철도 중에 한국인들이 경영한 철도는 1km도 없어요. 전부 다 일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방된 지 불과 지금 한 70년 정도 지났어요. 70년 정도 지났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 철도망을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가 됐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고속철도망은 프랑스의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긴 했지만 그걸 이제는 도입해서 기술 자립도 하고 해서 고속철도를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발전됐어요. 그건 대단한 성취라고 했어요. 대단한 성취.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내부는 부산과 서울 같은 거는 이제는 2시간대로 연결. 이렇게 이제 철도 강국으로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살면서 아마 나 거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아마 이른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 그렇죠? 한국의 지하철 여러분 편리하죠? 어때요? 안내 같은 게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한글로 써 있어요. 그 대신에 철도 네트워크 자체는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세계 어딜 가봐도 지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철도망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로 변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 한국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세계 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수준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시대 때 놓였던 철도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국의 근대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북한이 빨리 정신을 차려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같은 쪽으로 간다면 남북철도도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중국철도, 러시아철도, 인도철도 다 연결이 돼가지고 철도망을 통한 뭐라고 할까요? 동아시아 내지는 유라시아 연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맞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라고 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요. 지금까지 내가 강의한 것 중에 혹시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학생들 손들고 뭐라고 큰 소리로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 김 선생은 나한테 통역을 해줘. Yes, sorry. I will speak in English. So you know, when Kim Jong Un went to Vietnam for his second summit with Donald Trump, he took a train from TBRK to Vietnam. I was just wonder how he did that. 2차 정상회담 때 그 김정은이 북한에서 베트남을 철도로 이용해서 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 예, 혹시 누구 이 컴퓨터 다시 좀 기동을 시켜줄래요? 아주 그 좋은 질문했어요. 지금 내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 김정은이 이 평양에서 출발했어, 그렇죠?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여기 지나서 자, 아까 요 집을 봅시다. 자, 요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경리선을 타고 요 신의주 지나서 요 안봉선을 타고 이렇게 해서 북경으로 가서 자 여기서부터는 요 그림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때 만들어졌었던 이 철도 노선을 타고 여기 평양에서 가서 봉천에서 가서 이렇게 가서 북경으로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 노선까지가 쭉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통해서 다 장악했던 게 이 해안선을 다 장악해가지고 하노이까지 해서 싱가포르까지 일본이 장악을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싱가포르까지 철도망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바로 그 노선을 이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중국은 옛날 노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중국은 고속철도망이 무지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도시간에는 고속철도가 달리는데 북한은 아직도 전기기관차 또는 전기기관차 쓰지만은 시속이 불과 한 80km 정도 좀 빼니 내질 못해요. 왜냐면 시설이 낙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질문 사람. Sorry, but I will speak in English. So, if the Great Eurasia Railway is link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ut since there, due to the difference on the width of the railway track, because China an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y're using the standard railway track, while Russia and Mongolia, they use wider railway track. So if the Great Eurasia Railway can be open, how do you think, what are the possible solutions to this difference? Because this it's very troublesome when you are having international trade with Russia or Mongolia. Thank you. 이제 유라시아 철도가 남과 북 사이 연결되려면 이제 그 다른 사이즈 궤도, 철도의 궤도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본질적인 문제 질문했는데 지금 학생이 질문한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이 한반도 철도하고 만주 철도, 중국 철도는 이 폭이 같아요. 괴간이 폭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열차가 직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베리아 철도, 여기 이제 지금 이 시베리아철은 중국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중국이 소위 표준계로 다 바꿔가지고 한반도 철도나 중국 철도나 다 표준계로 괴간이 같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 땅에 부설되어 있는 이게 진짜 시베리아 철도. 이 러시아 땅 아무르강 사이에 요거는 폭이 광계이기 때문에 조선하고 중국하고 폭하고 달라서 열차가 직접 진입을 못해요. 못하니까 최근에 러시아에서 요 나진까지는 폭이 같도록 이 선로 옆에 또 하나의 선로를 깔아가지고 같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그 전에 김정일이 여기서 열차를 타고 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열차의 바퀴를 전부 다 갈아 껴요. 폭이 같도록.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 차의 폭을, 바퀴 폭을 바꾼다. 그걸 대차라고 하는데 그 차의 밑에 깔려 있는 그거는 위에 이제 여객차 같은 거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바퀴를 폭을 넓게 한다. 넓게 해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면 정거장에서 전부 다 바퀴 갈아 끼는 시간이 한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한다는 이런 거 할 때는 그와 같은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선로를 다시 깔든지. 오케이. 또 질문 사람. Hello, I'm from Bangladesh. Basically, in our country, our railway was started by the British, as we are also the part of British colony. So, in our country, like India, railway was also started by the British, the British ruler. But the thing is that India has developed their railway
in a greater way after they got the independence. But in our country, as initially when the subcontinent got the independence from United Kingdom, Britain, we were the part of Pakistan, and then we got liberated in 1971. Unfortunately, we can't develop our railway in that way that India had developed. But now the thing is that, so I think there's a real cause why we are not get our expected development up to now. But now our country are now more focusing on railway, and from your class it was a nice pleasure for me to get the real scenario how railway create a great impact on a country's development. I think as we are focusing on our railway in our country, in our capital country Dhaka, we are newly starting our subway system. It's not completed yet. We are just functioning that one. So I hope that if we can develop our railway in the future, so we could be develop our country or our economic development to a expected level. Thank you so much.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도도 영국으로 인해서 철도를 개발하게 되었고 뭐 인디펜던스 이후에도 이제 좀 더 철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뭐 지하철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의 이러한 강연이 너무나도 되게 인사이풀하게 다가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인도의 철도를 보면은 인도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교통수단이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철도 열차를 지붕에까지도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야말로 러시 아워 비슷한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그랬어요. 해방 이후에 결국은 남북 분단이 되고 자동차 교통도 발전하지 않고 철도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이 열차 지붕에까지도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피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도 똑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한국이 이제는 극복하고 이제는 철도나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어디에 못지않도록 조밀하게 발전된 그런 것들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도도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수님, 자,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갈 시간도 가까워졌으니까 더 이상 방해하면 오히려 폐가 되니까 제 강의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all give Professor Chang a round of applause?